이 1층은 우리 막내딸 주기로 했다. 새로 지은 20억짜리 서울 신도시 상가 주택의 집들이 날 시어머니는 하객 5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1층 전체와 가장 큰 안방을 신우 이 부부에게 내주어 마트를 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부부인 저희는 좁아터진 옥탑방으로 올라가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가 시어머니의 얼굴에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한마디를 던져 그를 경악하게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구독자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주말,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비추었고 그 빛은 저희 부부가 막 완공한 3층짜리 상가주택에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도시의 대로변이었죠. 누군가에게 20억짜리 건물은 그저 평범한 투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봉의 회계사무원인 저 김수진과 매일같이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 건축기사 박민준에게는 거대한 꿈 그 자체였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밤샘 근무로 이뤄낸 꿈.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끝없는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집들이 손님을 맞이하기까지 저는 지난 5년간 극단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오던 첫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목구멍에 쓴맛이 고입니다. 남편 민주는 가난한 시골 출신의 형제도 많았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홀로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죠. 하지만 그 억척스러움 뒤에는 지독한 편애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랑과 쌈짓돈 그리고 비정상적인 응석을 막내딸인 신우이 박미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장남인 민준에게는 노동력과 돈을 끊임없이 착취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5년 내내 그 지긋지긋한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묻지도 않았죠. 하지만 민준이 생활비를 늦게 보내는 달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온갖 하소연과 함께 자식을 낳고 기른 공을 늘어놓았고 늘 마무리는 미나가 몸이 약해 보야 값이 필요하다. 미나가 직장이 멀어 새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말없이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쪼개 시골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항상 침묵했습니다. 낡아서 해진 옷을 입고 김치 하나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정말 뼈가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겨우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땅값 비싼 곳에서 5억으로 상가주택은커녕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을 사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좋은 소식을 알리며 혹시 조금이라도 보태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요즘 시골 경기가 안 좋아 농사도 망했고 본인도 몸이 아파 병원비 대기도 벅차다며 단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고 소리치셨죠. 심지어는 분수도 모르고 빚만 늘리려 한다며 남편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시댁의 냉정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저희를 안아준 것은 친정이었습니다. 멀리 시집가 고생하는 딸과 착실하지만
고생만 하는 사위를 안쓰럽게 여긴 친정 부모님께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의 선산을 파신 겁니다.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던 그 땅을 팔아받은 15억 원을 전부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주시던 날 주름지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내 외손주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아빠 엄마는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다. 시댁의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친정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짓는데 들어간 총 비용 20억 원, 100% 저의 피땀과 친정 부모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들이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나물 몇 줌과 달걀 한 판이 선물 전부였죠. 하지만 그 초라한 선물과는 대조적으로 시어머니의 행색은 과장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귀에는 커다란 보석 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껏 부풀려 스프레이로 단단히 고정했죠. 마치 황태우가 항공하는 듯한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집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수입 소파를 만져보고 값비싼 커튼을 쓰다듬고 대리석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탄과 함께 탐욕, 그리고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잔잔한 배경음악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을 지어준 1등 공신인 양 말이죠. 어른들 좀 보세요. 우리 아들 민준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산에 놓으면 배포가 커야 큰일을 한다고. 이 집 짓는데 20억이 넘게 들었다지 뭡니까? 전부 우리 아들 녀석 피땀으로 이룬 거예요. 저놈의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우리 수진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저렇게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서울 대로변의 번듯한 건물도 다 가져보고 팔자 좋지. 시어머니는 일부러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제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주방 근처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청춘과 친정 부모님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롭다. 어차피 시골에 계시니 가끔 올라오실 분이고 집문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침묵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나약함의 증거로 비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타인의 자존심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시누이 박미나와 그 남편 이동욱이 내렸습니다. 미나는 30이 다 된 나이에도 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번쩍이는 형광색 초민이 원피스는 집들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남편 이동욱은 구겨진 양복에 흙먼지 묻은 구두 차림으로 담배를 꼬나물고 건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하며 사는 부부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미나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땀 흘리는 저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남편을 끌고 1층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1층은 나중에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쓰려고 일부러 넓고 시원하게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미나는 남편과 함께 1층을 몇 바퀴나 돌며 벽을 두드려보고 무언가 심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탐욕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참을 둘러본 미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네
집 정말 크고 좋네요. 근데 이 좋은 1층을 그냥 비워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 마트 하나 차리면 돈방석에 앉겠네. 어머니, 저희 요즘 시골에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빠한테 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여기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빠가 이렇게 부잔데 고작 몇 평 땅이 아까워서 동생 내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미나의 손을 토닥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듣겠니? 지가 아무리 사장님 소리 들어도 하나뿐인 동생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진 못할 게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들의 뻔뻔함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후 1시 반,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래방 기기가 있는 TV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던 조카에게서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은 그녀는 마이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5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주목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저는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민준이의 새집 집들이에 와주신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미로서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왕과 같은 위험 있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집은 참 좋지만 1층을 텅 비워두는 건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딸 민준이의 하나뿐인 여동생 미나가 시골에서 몇 년째 고생만 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어미로서 그 꼴을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배부른 형은 굶주린 동생을 돌봐야지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신 가족의 도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저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1층 전체와 2층에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안방은 우리 미나 부부에게 영구히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미나네가 여기서 마트를 차려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민준이 너희는 장남이고 형이니까 동생을 위해 조금 양보해야 한다. 너희 부부는 옥상에 있는 옥탑방으로 짐을 옮기거라. 서울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불평하지 마라. 미나 짐은 내가 이미 오늘 아침에 용달차로 다 보내놨다. 잔치 끝나면 바로 2층 방 비우고 오늘 저녁부터 미나네가 들어와 살 수 있게 준비해라. 쨍그랑. 누군가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놓쳤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에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도 제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악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검은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시댁, 어른들 몇몇은 부유한 형제가 가난한 동생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미나와 그 남편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거대한 보물을 손에 넣은 승리자처럼 말이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와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른들 다 계시잖아. 어머니 체면 좀 세워줘. 일단 참고 나중에 내가 조용히 말씀드릴게.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 우리 집 뺏으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일 크게 만들면 불효자식 되는 거야.
응?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지난 5년간 저는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제 집에서 제 부모님의 피눈물이 서린 이 집을 빼앗으려는 저들을 더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물러선다면 이 집은 정말로 주인을 잃게 될 것이고 저는 평생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축축한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제 옷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하지만 천근 같은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당신이 이 집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그냥 옆으로 비켜서 있어. 내가 직접 할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가오자 마이크를 품에 꼭 껴안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제가 순순히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는 손을 뻗어 마이크를 단호하게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빌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다 하셨으니 이제 이 집의 집주인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한 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벽에 걸린 85인치 대형 TV와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삑소리와 함께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집들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제 명의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시공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발주자 이름란에는 남편 박민준이 아닌 제 이름 김수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던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그 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막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존경하는 양가친지 어르신 여러분, 방금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20억짜리 집이 오롯이 아드님의 피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 역시 눈물나게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화려한 말보다 훨씬 잔인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집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제 자신의 피와 땀을 지키고자 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집의 시공 계약서와 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정확히 20억 원입니다. 그중 5억 원은 지난 5년간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일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 원은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던 선산을 파셔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돈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집에는 시댁의 돈이 단 한 푼도, 단 한 장의 벽돌값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 자리에 서서 제 집 1층과 안방을 마음대로 시누이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렸습니다. 친정 쪽 손님들은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의 뻔뻔함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까 고개를 끄덕이던 시댁 어른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15억을 처가에서 해준 집이었어? 그걸 아들공으로 돌리다니 양심도 없지. 어려울 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다 지어놓으니 와서 빼앗으려고 하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거짓말이 들통난 창피함의 잿빛으로 그리고는 모욕감의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부부의 얼굴에서도
의기양양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살짝 감싸 안으며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임신 1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놀라움과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 앉아 계시던 친정 부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 민준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저희에게 곧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2층의 가장 큰 안방은 두 아이를 위한 방으로 꾸밀 예정이고 이 넓은 1층은 두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시누이에게 내어줄 마트 공간도 부부가 살 빈 방도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님을 챙기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재산과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니의 친손주들의 공간을 빼앗아서 그 편애를 채우려 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으로 승부는 결정 났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여기서 한 번 더 억지를 부린다면 그녀는 태어나지도 않은 친손주들의 잠자리와 놀이터까지 빼앗으려는 악독한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눈치 빠른 시댁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욕감의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곁에 서 있던 딸 미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가자, 당장 가. 여기서 더 망신당할 일 있냐?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테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신우 이 부부를 끌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사라졌고 거실에는 무력하게 서 있는 남편과 어지러운 잔치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20억짜리 저희 집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고 우리는 서로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뱃속의 쌍둥이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목을 매겠다고 하셔. 시골에서 난리 났어. 남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집들이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시누이 부부는 원래 도박과 사치로 인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자 그들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만약 오빠에게 돈을 얻어내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며 시어머니를 협박한 것이죠.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저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시어머니는 끔찍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아버님이 남기신 시골 선산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미나에게 주지 않으면 집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겠다고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 시골 땅 담보로 대출받는 거니까 우리 집에는 피해 안 가게 할게.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다 갚을게. 제발 허락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종류의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재산 분할 합의서였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의 재산이며 남편은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명시한 서류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당신이 10억을 빌리든 100억을 빌리든 그 빚은 당신 개인의 빚이야. 당신 가족 누구도 이 집을 넘볼 수 없게. 그리고 두 번째 서류는 제 서명이 이미 끝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 당신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줄게. 첫째, 지금 당장 시골로 내려가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의 빚을 갚아줘. 대신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 아이들은 내가 낳아서 내 성으로 키울 거야. 둘째,
지금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28살 먹은 동생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어머니가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당신의 선택은 뭐야? 남편은 책상에 머리를 밟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심리적 싸움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가 아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너 지금 당장 돈 안 붙이면 이 어미는 죽는다. 당장.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30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더 이상 제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동생의 도박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시골 땅 절대 담보 잡지 않을 겁니다. 미나 인생은 미나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어머니 만약 정말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불효자는 그냥 울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혼 서류는 치워줘. 이제부터 이 가정은 내가 지킬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남편이 단호하게 대출을 거절하자 신우 이부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빌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시골 읍내 가장 좋은 자리에 보란 듯이 큰 마트를 차렸습니다. SNS에 온갖 사치스러운 사진을 올리며 저를 조롱했죠. 하지만 게으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경영은 엉망이었고 돈은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5억의 빚은 이자가 붙어 12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던 날 남편은 도망갔고 시누이는 공포에 떨며 친정으로 숨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시어머니에게 3일 안에 12억을 갚지 않으면 딸의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잠든 사이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 500만 원과 금반지를 훔쳐 남편과 함께 야반도주했습니다. 3일 후 약속대로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 내외를 팔아넘겼습니다. 서울에 20억짜리 건물을 가진 아들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라고 주소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쇠 파이프로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내 시어미가 이 집을 담보로 빚을 갚겠다고 했다. 당장 돈 내놔.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하던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뛰쳐나와 아내를 위협하는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사채업자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조롱하자 남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저를 보호하며 품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꺼내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이 집은 내 아내 단독명이다. 나와 내 어머니는 이 집에 단 1%의 지분도 없어. 내 아내와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전부 불법 채권 추심 및 주거 침입으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당장 꺼져. 남편의 서슬퍼런 기세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사채업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남편은 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제 배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가족을 죽일 뻔했어. 저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차를 몰아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 앞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 아내와 아이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낸 사람들 때문에요.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시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태반족이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고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하다는 코드 레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남은 땅 문서를 들고 밤새 달려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저와 두 아들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이 들리는 순간 모두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 1층은 두 아들 서준이와 서진이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나약함을 벗고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며 가끔 직접 키운 농작물을 보내오십니다. 얼마 전에는 1년간 푼푼히 모은 200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시며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하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도망쳤던 시누이 부부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남편은 다리 하나를 저는 신세가 되었고 다른 범죄까지 연루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시누이는 지금도 새벽 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20억짜리 집은 그저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마음과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안한 노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